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중국 신보 서예에 나와 있는 양두의 글들 좀 볼게요. 그 앞에 이제 제가 그 낭치차오의 대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양두도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의 개념이 대민족주의야. 소민족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그 뭐냐면 민족을 포함해서 중화라는 이제 민족을 만들자고 하는 그 대민족주의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범법파 쪽의 사람이죠. 예, 혁명파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요 글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단 대민족주의를 이제 근거로 해갖고 왜 대민족주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두나 이제 낭시차오나 둘 다 입헌파하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인식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좀 여기에서는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양두하고 이제 양계초, 양지차오는 기본적으로 대민족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 혁명을 하면 이게 뭐냐면 외인의 원인이 된다. 외인 그 외적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을 어, 침략을 해서 가분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이제 발생을 하면 가분이 일어나고 내부에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가분을 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일한데 좀 약간 미세하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양계초는 이 내부의 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한족 내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 곳곳에 이제 군벌들이 등장을 해갖고 이 군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내분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제국 침략이 그 약한 것을 보고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한 생각인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양두는 양계초와 좀 다르게 일단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요 내분이 일어나요. 근데 군벌끼리 내분이 아니라 민족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방 지역에 있었던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여러 소수민족도 있죠. 뭐 티베트나 그다음에 신강 위구르에 있는 위구르족이나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엔 땅이 나눠갖게 된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 묶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처럼 중화라는 개념함에 얘들을 같이 묶어야 된다라는 대민족주의를 뭐냐면 주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부의 어떤 분열을 혁명이 나올 경우에 내부의 분열을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한중 내부의 이제 군사 세력 간의 어떤 그 다툼을 본 방면에 양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분의 원인을 각 민족 간의 어떤 갈등, 그 분열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화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중화라는 범위 안에 뭐냐면 여러 소수 민족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췌독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 중국의 현실 생각하면 단지 군주 입헌만 가능한지 민주 입헌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이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념이나 당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헌 군주제는 현실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치체제다 이런 거죠. 왜 이게 맞냐 이걸 얘기하죠. 왜 이게 현실에 맞냐면 자, 그 현실은 무엇인가? 자, 청나라는 다민족 국가로 구성됐죠. 그래서 만약 민주 입헌을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주, 몽골, 위구르, 티베트인들의 문화가 짧은 시간에 한인과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인들의 병력을 짧은 시간에 어, 만주, 신장, 티베트에 미칠 수 없다는 거다. 예. 그래갖고 그 여기에서 이제 군주 입헌을 이제 뭐냐면 할 경우에 그 뭐냐면 민주 입헌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군주 입헌은 가능하고 민주 입헌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공화국을 세우든 그다음 하여튼 뭐 영국처럼 이런 입헌 군주를 세우든 이런 식으로는 구심점을 제대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다양한 민족들을 포괄할 수 없고 결국은 아까 전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들끼리 싸워서 가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에 관련된 얘기를 내보자.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이 만들어질 경우에 자 공화국민은 헌법상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주, 몽골, 위구르, 티베트인들이 방향으로 민족주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이고 국가 개념이 아직 청박하므로 한인과 병립하여 오족 평등을 누리고 함께 위원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회 선거를 통해서 의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기를 바란다면 이런 장래에 장차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한인이 공화국가를 조직하면 만주족은 더 이상 지킬 토리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반시 반항하다가 괴멸될 것이다. 그리고 몽골, 위구르, 티베트에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한인과 더불어 한국과 한 정부 안에서 같이 서서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반드시 이를 틈타 사설에 벗어나 각기 분리 독립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인, 몽골, 티베트, 위구르 네족이 나라를 나누어 작은 중국이 될 것이다. 자, 이 네 개의 작은 중국 가운데 시종일관 입국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인뿐이고 몽골, 위구르, 티베트인은 모두 그렇지 못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국에 병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 각국에 제창하는 중국의 영토 부정과 각국의 세력공동주의는 반드시 파괴되고 각국의 분쟁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 가분이라는 것은 이런 외부적 가분을 불러일으키지만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이 생각은 양치차하고 동일하죠. 근데 양치차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의 가분이 군벌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해서 이 양두는 앞에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입헌군주제든 공화국이든 그런 이제 것들 할 경우에 그 뭐냐 구심점을 못 잡혀서 결국에는 그들끼리 민족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열강들이 중국을 먹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군주 입헌이다. 그래서 강력한 전제주의 국가 나간 입헌주의. 그러니까 프로이센 국가와 비슷한 그 입헌을 해야지만 제도는 구시점이 형성되었고 다양한 민족을 포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내부적 가분이란 원인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가분이란 결과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민주국가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입헌을 하자면 현재 군주 입헌제,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제 그런 민주 입헌제가 아니라 프로이센처럼 러시아처럼 그 군주 입헌제가 맞다. 그래서 한만 평등, 몽골, 위구르의 동화로 국민 통일을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에 있으며 군주냐 민주에 따지는 게 아니라 입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랑치차오 밑에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랑치차오와 더불어 이 배만혁명을 반대했던 이 배만혁명은 이제 공화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만주족을 타도하자, 뭐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 공화국을 세우자 이런 것들 반대했던 입헌파의 대표적인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 양두가 여기에서 내세운 논리는 내부적 가분이란 원인 때문에 외부적 가분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자, 이런 논리 구조는 혁명이 가분을 불렸기 때문에 혁명을 반대한다는 랑치차오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랑치차오나 카누에이 등은 혁명이 일어날 경우 혁명군과 청주의 정쟁이나 전통 왕조의 성립기에 궁응할 것 같은 경쟁이 자연스럽게 폭동이나 장기적 내란을 낳고 이것이 열강의 기존 이익을 침범하고 세력 균형을 무너뜨려 열강의 계획과 그로 인해 가분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데 양도는 그거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이 내부적 가분을 이런 그 군벌끼리 싸움이 아니라 몰려본 거야. 중국 변경 민족들의 어떤 분리 독립을 본 거야. 양두는 내란의 원인을 중국의 변경 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강조하고 있어 이 점은 그의 사상에 독특한 지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사실 대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 민족론을 제기하면서 혁명파의 배만혁명을 반기되었던 랑치차오도
이러한 점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민족 문제에 대해서 한족 우위와 만원평등, 타민족의 동화만 언급될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형평파와 비교하면 양들은 당시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훨씬 협력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자, 오늘날 중국의 중화민족론은 사실 양도와 이런 분석에 뿌리두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이 다민족 국가론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중화민족의 범위 안에 한족 외에 다양한 민족들을 포괄시킨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민족, 중화민족을 묶어놓지 않으면 얘네들 분열될 수 있잖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신강 위구르나 뭐 티베트 같은 지역에서는 뭐 분리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이제 민족적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지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혁명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이전에까지의 혁명파의 민족의 개념이죠. 그래서 신의 혁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전까지 민족의 그 개념은 어디에만 국한되냐면 한족에만 국한돼. 한족들, 예, 요 한족들이고 나머지 이제 소수민족들은 한족들이 이제 뭐냐면 문화적 우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이제 한족화될 것이다, 동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입각해갖고 이제 주장한 것이 민족적 국민이에요. 그 앞에 그 양도라든지 랑시차오 같은 사람들은 대민족주의에 입각한 거라면 요거는 소민족주의에 입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910년대 신해혁명 이전에 동맹의 어떤 민족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저 만주라는 것은 명주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에 해당하지만 중국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실로 만국멸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라는 것이 청조죠. 청조가 명조를 멸망시킨 것은 뭐 역사혁명을 볼 수 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 볼 때는 우리 민족을 한족을 멸종시키는 원수다는 거야. 자, 지금 정부는 이민족 정부다. 청조, 만주족이 세운 정부죠. 우리는 종류가 아니면 그 마음의 필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자신의 종류가 고립되어 우리의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락하려고 할 것인데 왜 이를 그대로 믿어야 한단 말인가. 민족주의를 세우면, 자, 이때 민족주의라는 건 구삼민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한족 민족주의죠. 한족 중심의 소민족주의죠. 자,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를 세우면 귀족 정치를 정복시킬 수 있지만 결코 군권 전제 정치를 정복시킬 수 없다. 우리가 민족은 단지 민권주의만 안 되면, 그러니까 민족주의만 내세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민족주의 기반으로 해갖고 민권주의, 뭐 민생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이 민권주의는 공화국과 연결되죠. 우리 민족이 단지 민족주의만 안 되면 군권 전제 정치는 털끝만치 훼손되지 않거니와 명의 원을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족이 그 몽골족을 대신했지만 한족은 그 세웠던 중원장은 왕조 체제는 계속 유지했죠. 정치 체제의 변화 없이 그냥 종족만 지배 종족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 원을 대신한 것처럼 종족계의 변동이 생길 뿐 정치계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초는 민족주의에 의해 동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60년 이내에 귀족 정치를 정복하려면 응당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6천년 이내 군권 전체 정치를 정복하려니 국민주의를 세워야 된다. 자, 이 국민주의라는 것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야? 공화국을 세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신민이었잖아요. 신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국민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주의, 국민혁명하고 연결되는데 요거는 이제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권주의가 깔려있죠. 공화국 관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1905년 8월에 도쿄에서 중국 동맹에 세워지고 순원을 총리도 추대한 다음 결집한 혁명파 활동에서 왕시웨이는 민보를 통해서, 자, 이 민보는 이제 그 당시 그 일본에 세워진 거죠. 일본에는 공화파들이 세운 그 기간지인데 그 당시
그 일본에는 이 공화파 외에도 입헌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헌파의 기관지가 뭐였냐면 신민총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민부와 신민총부 간에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민부를 통해서 입헌파와의 논쟁으로서 혁명파를 대변한 주역의 한 사람 등장하겠다. 자, 왕제는 이글은 동맹에 수용된 반만 공화혁명 논리를 기본으로 충실하게 답서하면서 반만과 공화의 필요성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했다. 자, 그런 이제 논리적 기반 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혁명을 하지 않으면 입헌할 수 없고 종족혁명을 하지 않으면 입헌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서 입헌하고자 하는 혁명 외에도 다른 방법이 없고, 그 혁명은 입헌제도를 건립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화국을 세웠고 그다음에 한족 혁명이었지만 제대로 된 이제 국회를 세우고 헌법도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으로서 혁명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체제 내에서 입헌을 하자는 그래서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그런 그 입헌파들을 공격한 거죠. 얘네들은 입헌파의 주장은 지금 마주주 정권에서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입헌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고 한족 중심의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헌 제도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맹의 방락을 이제 혁명 방락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구삼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삼민주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저번 날 동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국민혁명을 이제 일으키는 방도에서 3단계를 제시했죠. 이거 군정, 훈정, 그 다음에 헌정. 그 중에 이제 초창기 단계인 이 군정이야. 군정. 이 나라를 건국할 때 군이나 당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군정부 선언은 그 가운데 초창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구의 초창기 때 1단계 군정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 이제 군정부를 세우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삼민주의 입각해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앞시대의 다른 점은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는 것 외에도 아까쯤에도 궁체 민생의 백성과 더불어 번역하는 것으로, 자, 이건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그 종족혁명도 있지만, 근데 종족혁명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뭐에서 뭐 예전에 원에서 명으로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잖아. 이게 이제 국제 민생과 백성을 번역한 거다. 이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혁명 또는 국민혁명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비록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요컨대 그 일관된 정신은 자유평등 파괴이다. 따라서 앞시대의 영웅혁명이었지만, 그래서 영웅적인 황제가 등장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이끌었지만 지금 국민혁명 시대다. 자, 이른바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모두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다시 말해 모두가 혁명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니 군정부는 특히 그 기간에 지나지 않은 거다. 자, 그래서 국민혁명 3단계 중에 초창기 때 군정부가 나오죠. 이 군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때 이제 그 군정은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 혁명 그 전에 손문이, 그러니까 손문이 북벌 전에 이제 뭐냐면 세 번에 거쳐서 강동군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예, 1차에서 3차까지 요거와 연계시켜서 보시면 돼요. 국민혁명을 일어나기 전에 한계성을 장악한 다음에, 나는 한계성의 거점을 장악한 다음에 거점에서 군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건국의 어떤 밑바닥이 되는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국민혁명의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 강동군 정부를 그때 세웠죠. 자, 지금 이게 국민의 책임은 군정부의 책임이며 군정부의 공은 국민의 공이다. 자, 군정부와 국민은 그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자, 이에 특별히 속마음을 드러내어 오늘날 혁명의 경륜과 장래 국가 통치의 근본을 삼기 위해서 천하를 포고한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강령은 외워두셔야겠죠. 자, 여기는 이제 송준사 정집에서 제 소문의 전집이 나와 있는 거지만 이 네 가지 강령은 이미 1905년에 이 동맹회가 이제 뭐냐 창립하고 나서 민부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16자로 구성이 됐죠. 예, 16자 강령이라고 하는데, 자, 오랑캐를 쫓아내다. 예,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 민권을 건립하자. 직권을 평등하자. 이런 것이죠. 자,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 예, 구제의 달로 중화 회복이라는 말인데, 자, 이거는 뭘 반영하고 있어요? 민족주의. 자, 이때 민족주의는 소중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종족혁명이죠. 그다음 민국을 건립한다. 이 내용은 뭐가 공화국 관리니까 민권주의. 직권을 평등하다는 것은 민생주의죠. 직권평등은 예전에 한번 강의 시간 때 얘기했는데 매도가 매수가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그 양도 차익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직권평등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강령은 그 시기에 따라서 세 시기로 하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는 군법에 의한 통치, 군정부에 의한 통치고 또 하나는 약법에 의한 통치죠. 예.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한 통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약법에 의한 통치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와 관련 훈정 시기와 관련됐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 훈정을 자신의 독재 체제로 이용했잖아요. 예, 훈정 시기가 관련돼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1905년 8월에 승우는 도쿄에서 기존의 각지의 혁명세력을 규합하여 중국 동맹이라는 비밀 혁명 정당을 그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를 통해 성별로 이루어진 기존의 분산적인 혁명 운동을 통일적인 지도부와 이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혁명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예전에 이제 혁명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성별로 이렇게 조직돼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걸 하나 통합한 게 동맹회라는 조직이죠. 자, 중국 동맹의 혁명 목적은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건립하고 직권을 평등하고 였다. 무장봉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반포될 다양한 통치 방식, 군법, 약법, 형법에 의한 통치의 시행과 헌법 진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선언문, 경문 등을 미리 작성해 발표한 것이 혁명 방락이었다. 하지만 이 혁명 방락은 실제 1906년 이후에 만연된 것으로 1907년 이에 무장공개가 실제 되었다고 한다. 자, 이 혁명 방향은 군정부 선언 외에도 군정부와 각 군민군 간의 관계 조건, 안민포고, 대선언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 동맹의 종지가 가장 정리되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흥정헌법 대강을 볼게요. 자, 흥정헌법 대강은 예전에 기출사유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출사유가 아니라 기출 예문에 나왔지 지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흥정헌법 대강이 왜 만들어졌냐? 이거는 정식헌법은 아니야. 대강이라고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헌법을 만들 텐데 이 헌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요지를 밝힌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게 만들어진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강서신정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원래 강서신정에서는 뭘 이제 제시켰냐면 정치개혁, 정체개혁을 제시켰어. 입헌군주라든지 헌법 마련하는 그 군주 독재 뭐냐면 황제 군주 독재에 위반될 수 있는 이런 정치개혁, 정체개혁은 제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너일 전쟁이 이후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신사들이 예전부터 명나라 때부터 분권 공치를 강조했잖아요. 군주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통치하자. 자, 이런 발언들이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신사들 중심으로 해갖고 헌법이나 일본처럼 헌법이나 의회를 개설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청나라 정부는 미리 이제 선수를 친 거죠. 이미 헌법이나 의회 개설은 이제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신사계층 민간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 갖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현정 평사관을 이제 설치해 갖고 각국의 헌법을 조사하고 법률 연구를 하게 돼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8년에 최초의 이제 헌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흥정헌법 대강을 공포하죠. 자, 이 흥정헌법 대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메이지 헌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럽 헌법 중에 뭐냐면 또 독일 헌법, 프로이센 헌법의 영향을 받았죠. 자, 이 헌법의 공통점이 뭐예요? 메이지 헌법이나 프로이센 헌법이나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우리도 이제 비슷한 시기 때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걸 공포했잖아요. 대한국 국제도 황제권 강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헌법이나 그다음에 흥정헌법 대강, 대한국 국제 공통점은 이 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또는 메이지 헌법을 모델로 만들면서 황제권 강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명문화시키는데 노력했다는 뜻이죠. 예, 이런 것도 공통적이고, 자,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헌법 대강을 공표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자정원이나 자위국 같은 예비 입헌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사층에는 못 받다, 신사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거야. 왜냐, 신사층 입장에서는 이런 헌법이라든지 의회제를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의 구상은 그런 게 아니라 헌법이라든지 의회가 중앙 집권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흥정헌법 대강을 이제 봐야 되는데 흥정헌법 대강은 대개 보면 대청 황제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 다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메이지 헌법 좀 비슷해요. 메이지 헌법의 어떤 양식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문장도 메이지 헌법하고 많이 비슷한 게 많아. 또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대청헌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기로 영원히 존중하여 떠받든다. 이제 자, 이 만세일기란 건 뭐냐? 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갖고 하나의 계통으로 혈통 이어진다. 이거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황제권의 어떤 신성 불가침, 음, 우리가 예전부터 나라를 통치했고 이거는 건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황제권은 계속 영구히 한계 혈통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만세일기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메이지 헌법에도 보여요. 그래서 이 메이지 헌법이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절도 그걸 또 다시 확인시키죠. 군상은 황제는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반포된 법령은 흥정하고 위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물론 법령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황제의 상위에서 비준 반포되지 않으며 실행을 옮기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법률 입법권이 실제로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황제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원, 그 당시에는 의회죠. 의회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만들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황제가 그걸 비준하지 않으면 공포할 수 없다. 이 말은 실제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황제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만 위에는 입법에 대한 제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제한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황제는 의회를 소집, 개폐, 정지, 연기,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뭐 요 여러 가지 권한도 쭉 나오는데, 그다음 간제 설치 및 복록의 제정, 모든 관련된 상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해군 통솔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전, 의하, 조약, 체결 및 사신 파견 및 사신 인정 권한도 있고,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도 있고, 그다음 상을 내리고 은사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법에 대한 사법권도 갖고 있어. 그래서 황제권이 다 이제 집중된 게 흥정헌법 대강이고 메이지헌법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20세기 들어서 특히 너울 전쟁이 끝난 후 1905년 이후가 되면 중국에서 입헌에 관한 논의와 여론이 아주 강력하게 기세로 출현했다. 더구나 청조는 강서신정의 추진에서 실제로 정치적 개혁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 청조도 1906년에 서서히 입헌 준비를 나서겠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1907년에는 헌정평사관을 설치해서 각국 헌법의 조사, 법률 연구 및 제정에 나서게 되었으며 1908년에 중국 최초의 헌법이 할 수 있는 흥정헌법 대강을 반포했다. 자, 이때 만세 일기란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일본의 메이지 헌법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회제도 도입 이전에 황제의 강력한 권력을 설정해 놓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군상의 대권에서 대해서는 자세히 늘어날 뿐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법에 기초할 때 작성한다는 부록에서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데서 그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이렇게 했죠. 여기도 약간 이 메이지 헌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메이지 헌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황제권 강화, 청왕권 강화하고 비슷해요. 청왕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뭐 사법권, 입법권, 군통속권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메이지 헌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좀 신민의 권리에 대해서 좀 적어놨어. 민권 같은 것들을. 그래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 자주 적어놨고 일부 이제 제한 선거지만 투표권도 갖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이제 이런 헌법 제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국가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가 이제 헌법도 보면 민권 같은 것들 언급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중의 권리라든지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 언급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식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은 그냥 나중에 정식 헌법 나올 때 적어놓겠다 하고 부록에만 간단히 서술됐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임시약법 볼게요. 자, 중화민국 임시약법은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그 만들어진 그 약법인데 이때 약법이라는 것은 그 아까 건국 방량에 따르면 그 정식 헌법을 만들기 전에 훈정 단계에서는 약법이라는 약식 헌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약법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약법 체제가 계속 가요. 예. 장개석이 집권할 때도 이제 약법 체제가 가고 그래서 이런 약법에 의한 체제가 쭉 가다가 언제 정식 헌법을 만들었냐? 1949년에 가서야 국민당에서 정식 헌법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왜냐 1949년은 이미 공산당이 그 남경을 점령하고 이제 공산당 양자강 그 이북 지역을 다 장악하고 막 이제 양자강을 막 넘어가려는 그리고 이제 남경과 상해나 이런 남경의 여러 도시들이 막 이제 공산당에게 먹히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는 없어.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임시 약법 내용을 볼게요. 자, 총괄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촉각은 3조만 좀 볼게요. 중화민국 영토를 규정짓는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중화민국 영토는 22개성과 네 외모원국, 티베트, 청하이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라는 걸 내세우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외모원군인데 외모원군은 지금은 중국 영역이죠. 예. 근데 외모원군은 지금 독립됐어요. 신해혁명 이후에 독립돼 갖고 이제 소련의 원조에 독립을 냈죠. 몽골 인민공화국이 됐던 거고. 자, 하여튼 그다음 중화민국은 참의원, 그다음 임시 대통도, 그다음에 국무원, 법원이 통치한다. 예. 그래갖고 권력 기구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임시 대통독은 이제 초창기 때는 소문이었지만 이걸 위안스카이한테 넘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제2장은 이제 인민의 권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참의원을 이제 볼게요. 참의원은 이제 50대 의회와 동일한 건데 자, 중화민국 입법권 참의원에서 행해진다. 참의원은 18조에 정한 각 지방의 선거에서 파견된 참의원 조직되고 참의원은 매 행성과
내몽골, 외몽골, 티베트에 각기 5인을 선거하여 파견하며 칭하이는 1인을 선거하여 파견한다. 그 선거의 파견과 방법은 각 지방에 스스로 정한다. 참의원 회의 시 참의원은 각기 하나의 폭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참의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 참의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시 대총독과 부총독의 권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임시 대총독과 부총독은 참의원 선거하며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투표 총수 3분의 2 이상의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리고 임시 대총독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며 정부를 총괄하면서 법률을 공포한다. 그리고 임시 대총독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위임을 기초하여 명령을 발표하거나 반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대총독은 정군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있고, 임시 대총독은 간제 강도를 제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여를 넘겨 위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임시 대총독은 문무 관리를 임명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원 및 외교 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 반드시 참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때 이제 공무원은 이제 뭐냐면 국무총리 정도 보시면 돼요. 예, 행정 내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무총리 같은 건 내각으로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대총독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을 강화 조약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마치 임시 대총독이 마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뭐예요? 참의원의 뭐냐면 동의나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의원의 이제 어떤 뭐냐면 견제를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문이 구성했던 그 임시약법은 임시 대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본이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 송고인 같은 사람들은 반대했죠.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이런 것들 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위안스카이 때 그걸 넘겨주려고 하니까 임시 대총독을 넘겨주니까 손문도 그게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대총독이 된 다음에 그 견제하는 자원에서 이제 그 당시 국무원이라든지 그리고 내각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임시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다시 신약법을 만들죠. 그래서 신약법에서는 의회와 참의원과 국무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 자신의 어떤 일종의 자문기구 정도 만들어버려. 예, 그리고 대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임시약법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임시약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손문의 그 대총독 제안과 송교인의 내각 책임적 요소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이 임시약법은 중화민국이 창건된 당시 임시창의원에서 제정된 잠정적인 헌법의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었다. 1921년 1월 1일 난징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충원이 임시대총독을 침입하여 중화민국의 설립을 선언했는데, 자, 이 중화민국의 설립 이후 남북대립의 해소와, 자, 이 남북대립은 위안스카이와 그 다음에 그 당시 혁명정부의 대립이죠. 해소와 청조 항제태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 한편으로 중화민국 임시헌법이라고 할 이 정도의 헌법이라 할 약법 제정이 준비되어 3월 12일 날 공포되었다. 자, 이 임시약법은 상권분리 구정한 민주공화국 형법으로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시 대총독의 권한을 흥정헌법 대강에 규정된 항제의 권한과 비교해 보면 의회 권한이 훨씬 강하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자, 의회 권한, 참의원의 권한을 약간 강화시켜 놓은 거는 누굴 견제하기 위한 거죠? 위안스카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걸 싫어하니까 이걸 임시약법을 폐지하고 신약법을 만들죠. 그래서 의회와 참의원의 권한과 그다음 국무원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보죠. 요것도 나올 만한 건데 지금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요게. 근데 수능이나 뭐 교과서에서는 자주 언급돼 있죠. 그래서 제 생각 이것도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인용 문제도.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 뜨냐면
이안스카이가 이제 집권할 때요. 그때 이제 일본 공사가 21개 조를 요구를 했는데 이 무력이 1차 세계대전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동반도 이권을 탈취하기 한 거야. 그때 상동반도 이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의 상동반도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중국 정부부터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그 당시 위안스카이 정부에게 이 21개조 요구문을 들이내민 거죠. 근데 이제 그 21개조 내용을 보면 상동반도 이권 탈취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동부 내몽골이나 이런 것들 이권을 이제 뭐냐면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일본이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고문관이 와서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당시 위안스카이는 이걸 보고 그 당시 이제 위안스카이가 항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지도 필요하고 또 괜히 일본하고 부닥치면 말썽 날까봐 그냥 허락을 해줬어. 다만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본의 어떤 고문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이거 너무 내정 간섭이 심한 거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내용만 제외하고는 그 뭐냐면 받아들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비밀 조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1차전 끝나고 파리 강화에서 그다음 서유 각국이 이제 그걸 인정해주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오사운동의 또 기폭제가 됐던 조약이죠. 요구죠. 그래서 일본 대중국 21개조 요구문을 좀 볼게요. 자, 일본 정부 및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체 국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원하면 아울러 현존하는 양국의 우호 설립 관계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음 같은 조항의 논의를 정하고자 한다. 1조. 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군 정부가 독일 정부에 한해서 향하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의 상등성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관계를 조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누렸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을 모두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국 정부에게 독일의 상등성 권한을 다 넘겨달라. 이런 내용이죠. 자, 중국 정부는 물론 상동성 내에 그 연안 일대 토지 및 각 도서 지역의 어떤 명문이든 다른 나라 양도하거나 조치하지 않음을 승낙한다. 일본 외에는 상동성 이익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제 이유는 이제 남만주 철도가 이제 내몽골과 관련된 내용이야. 남만주와 내몽골. 그 당시 일본은 이제 남만주에 이제 남만주 철도를 뒀죠. 그리고 그다음에 동부 내몽골까지 이제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중국 정부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어. 자, 일본국 정부 및 중국 정부는 중국이 원래 일본국이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의 우호한 지위에 누렸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여기에 다음 같은 조항을 논의하여 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양 그 조약국은 서로 약정하여 누순 대전의 조차 기한 및 이 누순 대전은 이제 너일 전쟁 이후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일본한테 넘어갔죠. 자, 조차 기한 및 남만주 및 안평철로의 기한을 99년 기한을 연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갖겠다. 99년 동안. 근데 이제 그 당시 99년이라는 거의 반영구적인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 안봉소는 이제 뭐냐, 안평철도는 그 안동은 오늘날 이제 어디냐면 그 단동이죠. 그 신의주 밖에 앞에 있는, 신의주가 여기 있으면 밖에 있는 국경선 있는 곳이 단동이죠. 예. 단동하고 그 당시 이제 만주의 주요 도시였던 봉천을 연결하는 그 선이에요. 그래서 안봉철로라고 하는데 이 안봉선은 그 남만주 철도의 지선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남만주 철도지만 남만주 철도에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잖아요. 그 지선 중에 안봉철도가 있어. 그래서 이 안봉철도도 계기로 갖고 이제 여기 나와서 한반도와 연결되죠. 경의선 쪽으로 해갖고 연결되는 철도죠. 자, 일본군 신민은 남반유 및 동부 내만구에서 상공을 위한 위에 운용하는 건물을 짓거나 건작할 수 있고 꼭 필요한 토지의 조차권 및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자, 6조를 보면 중국 정부는 만약 중국 정부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과 교수를 채용할 경우에
반드시 먼저 일본군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자, 5항 1조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는 반드시 유력한 일본을 초빙하여 정치, 재정, 군사 등 각국을 추임해야 된다. 자, 요거는 배제됐어요, 나중에. 네. 요건 너무 내정 간섭이 심하다 해가지고 그 위안스카이튼 정부에도 거절당하고 이 부분은 이거 나중에 각국에서 이제 그 21개 요금을 인정할 때도 요 내용은 제외시켰죠. 요건 너무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 부분 있죠. 요것도 이제 일종의 그 일본군이 중국에 포격권을 갖는 걸 승인한다. 그러니까 그 포교할 수 있는 것, 중국 대신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보죠. 내용을 자, 내용을 보면 이게 5호 전체가 다 거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1조, 7조, 14조도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군대가 중국 군대를 장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5호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것은 일본 공사가 중화민국의 위안스카이 정부에게 처음 제시했던 21개조 요구 원안 가운데 일부다. 이무적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비롯한 구민혈관들이 중국에 대한 상대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걸 기회로 틈타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을 확대를 도모했다. 자, 이후 일본은 중국의 영국에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열강을 하나 등장되었지만 이 21개조 요구에는 제5의 여러 요구는 사실상 중국이 일본의 보호국 수준으로 또 전락한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였다.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 조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조약도 있죠. 하지만 상동반도 동부 내몽고에 대한 일본의 특권은 1915년 체결된 조약들에 의해서 대체로 일본의 요구가 관찰됐고 이거 국제적으로 공인됐던 것이 그 파리 강화회의 때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된 이제 뭐냐면 중국의 학생들과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도 이제 승전국인데 왜 패전국 취급을 받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것이 그 유명한 오사 운동이죠. 예. 그 오사 운동의 배경이 됐던 그 문서 중에 하나가 일본의 대중국 21제 요구문서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고 청년 해갖고 이제 청두슈가 쓴 책인데 청두수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죠. 원래 이게 청년 잡지였다가 신청년 바뀌었잖아요. 이거 신청년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신청년 전에 청년 잡지라는 책 있죠. 청년 잡지에 그 창간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창간호에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문화를 이끌 것인가를 제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냐 신문화 운동을 알리는 포고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청년 잡지의 창간호 1호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야. 건국 청년 관련된 내용. 그 교과서 사료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청년들이요.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옳고 그름을 밝혀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를 말하노니 차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자주적이며 노예이지 않아야 한다. 진보적이며 보수적이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진취적이며 퇴행적이 말아야 되고 세계적이며 세국적이지 말아야 되고 실리적이며 허식적이지 말아야 되고 가학적이면서도 공상적이지 말아야 된다. 청년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힘쓰기를 이렇게 했죠. 진독수가 이 건국 청년에서 했던 청년 잡지 제1권 제1호의 창간호에서 밝혔던 거고 청년 잡지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신청료로 바뀌죠. 신청료로 되게 유명해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거는 1915년 청주수가 상하이에서 처음 발행한 청년 잡지의 제1호 가장 앞부분에 사설격에 실은 것이다. 신해혁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공화제가 유명무실화되자 자 이를 담당해 낼 자격과 준비를 겨뤄낸 기성세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제 그 청년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책임과 기대를 부여하고자 저자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청두슈와 신청년은 이러한 이무력 발전하기 시작한 신문화 운동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 글 자체가 신문화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 신문화 운동 이 당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던 청년과 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새로운 중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 실천을 실험하는 바탕이 되었다. 신문화 운동은 이후 오사 운동의 정치 운동에 전환 연결되면서 현대 중국 사회 형성에 사상적 준비를 갖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문화 운동이 오사 운동에 사상적 영향을 줬죠. 보통 이 오사 운동 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요때를 근대와 현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사 운동 이후부터 현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오사 운동 그 전에 그 영향을 미쳤던 신문화 운동은 당연히 이 중국 현대사를 형성에 사상적 준비를 맡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노라의 가출은 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루신이 쓴 그 문학 작품 평론인데, 요거는 이제 노라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뭘 책을 보고 썼냐면 그 당시 그 노르웨이 작가 중에 입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센이라는 사람이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잘 돼 있다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까지는 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그런 나라도 상당히 가부장적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일단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그 가정에 종속하면서 거기에 역할에 충실하는 부부수 역할, 가정주부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형의 집에서 인형이라는 것은 이런 그 가부장적 가족에 살고 있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부장적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집한 부인. 음. 그래서 남편에 종속돼 있고 여기에 일종의 그냥 가정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속박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인형의 그 비유가. 자, 그래서 그 인형의 집에서 이제 뭐냐 노라가 탈출해. 네, 여기 살고 있던 그 노라는 그 여성이 탈출하면서 일종의 여성 해방을 꿈꾼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게 당시 중국의 상황도 맞아 떨어져요. 중국은 이제 그 당시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뭐 결혼할 때 남자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미 이제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그 양가 부모끼리 다 뭐냐면 결정을 해갖고 결혼한 거죠.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결혼해갖고 한평생 애 낳고 애 키우면서 뭐냐 살아가는 거야. 거기 이제 가정에 속박받으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자아실현도 못하고 여성의 권한이 완전히 밑바닥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판한 거야. 네. 이 당시 이제 루시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노달 가출을 어떻게 본가 하면서 이걸 이제 비싸면서 그 노달을 일종의 뭘로 본 거야. 중국의 여성 가정에 속박받는 유교적 가정에 속박받는 여성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어떤 가족제도를 해치하자. 그리고 자유연애를 하자. 남녀평등 이루자.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근데 그 당시 여성 해방이나 그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 해체 그리고 그 당시 유교의 어떤 입각한 가족제도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누신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미리 결정해 놓고 뭐냐면 결혼하고 약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연애를 통해서 뭐냐면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열렸죠. 그래서 여성도 교육받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헌법이나 법 제정할 때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노화와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어,
여기에서 내용만 볼게요. 네, 내용을. 자, 현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사회 비평가로서 비판적 지식인의 정형을 보여준 루신의 이글은 1923년 12월 26일 북경 여자 고등사범학교 문해에서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것이다. 1910년대 이후 신문화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그 남녀 평등이나 여성 해방 등의 문제가 당시 청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됐고, 그것이 거대한 사회 변화의 한 전후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순조롭거나 원만하게 또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자,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어떤 인형의 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에 그러한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노신의 입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고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즉 인형이나 개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탈출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다음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하는 점이다. 타락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은 방법밖에 없는 암담하고 우울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루시는 그것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적 획득이 그 다음 과제며, 이것이 참정권 투쟁 같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성 예방은 좋긴 좋은데 막상 그 가정에서 나오는 여성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하거나 몸을 팔거나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경제 속박을 받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권 획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보다는 여성의 경제적 획득이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한 낭만적 상상에 위한 해피엔딩가 아니라 우울한 현실 이겨내기 위한 대안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글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경 학생계의 선언을 볼게요. 자, 요거는 뭐 때문에 이제 있냐면, 이거는 이제 그 1954년 5월 4일 날 그 북경대 학생들이 그 베이징 학생들이 뿌린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안문에서 이제 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죠. 천안문은 이제 중국 애들이 와갖고 시위를 자주 하는 곳인데,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중국이 그다음 승전국이었잖아요. 근데 일종의 패전국 취급받게 된 거야. 그래서 독일에 가지고 있는 그 상동성은 이권을 21개 요구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정에서 일본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에 이제 분노한 학생들이 베르사유 조약 거부하는지 외국 관료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나섰던 게 오사운동인데, 자, 이 오사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뿌렸던 선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북경 학생계 선언문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죠. 이 교과서 사료에도 있어요. 세계사나 뭐 동아시아 교과서 사료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 다 읽지 못하고 한 두 번째 단락만까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오라 국민 여러분, 가장 친애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헐게지는 우리 동포 여러분. 자, 악몽 같은 소식을 전해오니 하늘색조차 깜깜합니다. 물론 베르시아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는 희망하고 경축할 것을 세계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아니었겠습니까? 칭다오를 돌려주고, 칭다오는 그 당시 독일의 조차지였죠. 교주만 일대에는 계획도시죠. 자, 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 미디약이나 그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자, 중국과 일본 사이 미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21개 요구문을 얘기해요. 자,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한 것이 바로 공리며 정의입니다. 공리를 어기고 강권을 강요하여 우리의 토지를 다섯 나라가 공동 관리하여 우리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패전국 대연을 치부한 것은 공리는 아니지만 정의도 아닙니다. 자, 상동이 망하면 중국이 망합니다. 자, 우리 동포는 이 대지 위에, 이 산하 위에 같이 거주하면서 어찌 이처럼 포악한 열강이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노예에 삼고 우리를 말과 소처럼 부리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만에 하나도 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에서, 이 우리나라에 나왔네요. 네. 조선의 독립을 깨하면서 독립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외쳤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3.1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는 요 부분을 강조해서 3.1 운동이 5.4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자, 무릇 국가의 종론과 영토의 분할이라고 하는 가분한 중대한 문제에 이르렀어도 그 백성이 여전히 큰 결심을 내려 최후의 구원을 나서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20세기의 청박한 종자로 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동포가 노예나 말과 소처럼 부러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분발하여 구하러 나서고자 한다면 즉 국민대회 열고 노총 강령을 항하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국의 전보를 올리는 것이 오늘날 근무입니다. 다 읽죠 그냥. 예. 기꺼이 나라를 팔아먹고 멋대로 저가 내통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최후의 대응밖에 없으니 바로 권총과 수류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니 모두가 나서 깨알 것을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유명한 1919년 5월 4일 운동 당시 베이징 학생들이 작성한 뿌린 선언문으로서 그리 5월 4일 날 천안문 앞에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승전국의 일환으로 베르사유 평화회담에 참가한 중국은 예상과 달리 패전국이 된 독일의 기존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던 이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두 일본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여기에 군벌정부의 관료들이 이미 전에 흔쾌하게 합의한 바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매국 관료의 파면과 그다음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도 요구하면서 나선 것이 5.4 운동인데, 조선에서 독립을 깨하면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구제에서 보면 3.1 운동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5.4 운동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조선 독립 운동의 감상 해갖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하고보다는 조선 독립 운동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밑에 있는 해설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위 두 사람은 3.1 운동이 중국 5.4 운동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청교수는 당시 북경대 교수로서 당시에 청년 학생들에게 신문을 전파한 계몽 잡지인 신청년, 매주평론 같은 평집자였던 만큼 청년 학생들에게 대한 영향이 매우 컸다. 신조는 북경대 학생이 같은 목적으로 참가한 잡지인데 여기에서 조선인의 독립정신을 본받아 중국 청년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쓴 푸시는 북경대 학생으로서 한 달 뒤 5.4 운동의 시를 이끈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자, 5.4 운동이란 말도 그가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신조 1권 4호는 조선 독립운동 세계 민족 해방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상호 연대를 주장한 또 다른 글이 실려 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5.4 운동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우리만 그냥 이렇게 부각해서 보는 거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주의를 다시 논하다는 것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유 2번이나 나왔죠. 예. 이대주와 호조 간의 논쟁이죠. 기출에 나왔죠. 예,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문은 54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은 54번입니다.